2024년 9월 서울 한 전통식당. 미국인 신학자가 목격한 장면. 40대 남성 한 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댔어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30초간 침묵이 흘렀고 상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을 하며 눈물의 화해를 했어요. 이게 뭐지? 신학자는 충격받았습니다. 20년간 연구했던 성경의 화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라.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왜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일까? 마음으로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닐까? 서구 사회의 사과는 대부분 말로 끝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긴 설명과 변명이 따라오죠. 하지만 관계 회복률은 42%에 불과했습니다. 말만으론 부족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큰절이라는 전통 예법은 말 없이 몸을 완전히 낮추는 행위였어요. 더 조사했습니다. 큰절은 한국의 전통 예법으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며 침묵 속에서 상대보다 자신을 낮추는 방식이었고, 설명도 변명도 없이 오직 자세로만 진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했고 예배 전에 행동하라고 강조했으며 말보다 움직임을 우선시했어요. 구조가 일치했습니다. 예수는 말로 사과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가서 행동하라 하셨습니다. 몸으로 관계를 회복하라 하셨어요. 한국이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절로. 국제학회에서 선언했습니다. 서구는 화해를 말로 설명했지만 한국은 화해를 몸으로 완성했습니다. 예수의 먼저 화해하라는 명령은 내면의 결단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었고 한국의 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2000년간 마음의 용서로만 해석했던 말씀이 한국에선 몸의 행동으로 실천되고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앤더슨입니다. 보스턴 신학교에서 성서윤리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화해와 용서 말씀을 20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제 연구실 벽면에는 성경 구절들이 액자로 걸려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액자가 책상 맞은편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2-3에 이 사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0년간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지만 늘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2024년 가을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이 구절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라니 대체 왜 그럴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제 조교 사라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세미나 자료 준비됐어요. 고마워. 오늘 주제가 화해와 예배의 순서였지? 네, 마태복음 5장이요. 오후 2시 세미나실에 신학생 15명이 모였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마태복음 5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생각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관계가 바로 서야 예배가 의미 있다는 거 아닐까요? 좋은 답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화해해야 할까요?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죠. 칠판에 적었습니다. 화해의 방법, 첫째 마음으로 용서를 결단하고, 둘째 말로 사과를 표현하며, 셋째 관계 회복을 시도한다. 이게 제가 20년간 가르쳐온 내용입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용서를 결단하고, 그 다음 상대에게 가서 말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뭔가 불편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근데 그게 잘 작동하나요? 제 경험상 미안하다고 말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그래. 이론적으론 완벽한데 실제론 잘 안 돼. 왜 그럴까? 솔직히 인정했어요. 그날 저녁집 서재에서 이 구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원어 성경을 펼쳐 헬라어를 확인했어요.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헬라어로 먼저 가서는 행동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결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라는 의미였어요. 화목하고는 단순히 말로 용서를 구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라는 뜻이었죠.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서라는 표현은 행동의 우선성을 말하며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화목하라는 말은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라는 의미로 말 뿐 아니라 실질적 화해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의문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로만 충분한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였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을 연구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예수님이 정확히 뭘 원하셨는지. 책상 위 달력에 다음 달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서울국제신학회의였습니다. 한국이라. 거기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20년 연구를 완전히 뒤집을 거라는 거요. 3개월 후, 보스턴 신학교 강의실에서 윤리와 화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현대사회의 사과 문화였어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사과해 본 적 있나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네, 제시카. 저는 지난주에 룸메이트에게 사과했어요. 제가 설거지를 안 해서요. 어떻게 사과했죠? 문자로 미안해 다음부턴 잘할게라고 보냈어요. 관계가 회복됐나요? 제시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룸메이트는 괜찮아라고 답했는데 여전히 뭔가 어색해요. 좋은 예시네요. 또 다른 경험 있나요?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약속을 어겨서 직접 만나서 사과했어요. 30분 동안 제가 왜 늦었는지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했죠. 그래서 어땠어요? 친구가 이해한다고는 했는데 솔직히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칠판으로 가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식 사과의 특징이라고 제목을 쓰고 학생들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첫째는 말 중심으로 미안해나 I am sorry 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둘째는 설명과 변명으로 왜 그랬는지 상황을 길게 설명하며, 셋째는 약속으로 다음엔 잘할게나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말하고, 넷째는 상대의 수용을 기대하며 괜찮아라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적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효과적일까요? 제시카와 마이클의 경우처럼 말로 사과했는데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말만으로는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서요?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이유는 설명이 너무 길면 오히려 변명처럼 들려서요. 맞아요. 그게 바로 서구식 사과의 한계입니다. 제 연구 자료를 꺼내 보여줬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사과의 85%가 말로만 이루어집니다. 그중 60%는 문자나 이메일 같은 간접적 방식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과를 받은 사람 중 42%만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말로 하는 사과는 감정 표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관계 회복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제 개인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최근 미국 사회의 공개 사과 사례들을 모아봤어요. 유명 CEO의 사과문은 SNS에 올린 긴 글로 변명과 설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치인의 사과 기자회견은 20분간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었어요. 연예인의 사과는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형식적 문구만 반복됐습니다. 다 말뿐이네.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동료 교수 로버트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버트, 자네는 최근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 있나? 작년에 아내에게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려서 사과했지. 어떻게? 꽃 사들고 가서 30분 동안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바빴는지 설명했어. 아내도 이해해줬고. 정말 관계가 회복됐나? 로버트가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아내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중요한 날들을 스스로 챙기더군. 나한테 기대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회복된 건가? 글쎄, 아닐지도 모르지. 제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서구 사과의 문제점으로 말 중심이라 진심 전달에 한계가 있고 감정만 표출할 뿐 관계 변화가 없으며, 설명과 변명이 길어질수록 변명으로 들리고 듣는 사람이 피로해져 신뢰가 하락하고, 형식적으로 미안해를 반복하다 보니 진정성을 의심받고 습관적 표현이 되며, 일방적으로 사과자 중심이라 상대 감정 고려가 부족하고 수용을 강요하게 되며, 그 결과 관계 회복은 42%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표면적일 뿐 근본 해결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최근 제 자신의 사과를 돌아봤습니다. 지난달 학회에서 후배 교수의 의견을 무시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나중에 이메일로 그때 내가 좀 무례했던 것 같아 미안해라고 보냈었죠. 후배는 괜찮습니다. 교수님이라고 답했지만 그 이후로 학회에서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네. 말만 했지. 관계는 회복 안 했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에 이 사절을 읽었어요.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하라는 게 뭘까? 말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있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원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화목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화해하다,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다, 적대감을 제거하다는 의미였어요. 완전히 회복시키다. 말만으론 안 되는 거네.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면 서울 학회였어요. 한국 문화는 어떨까? 그들은 어떻게 사과하고 화해할까? 궁금해졌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서구식 사과는 말 중심이라 감정 표출은 되지만 관계 회복은 부족하고 42%만 성공하며 말로는 한계가 있고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간 말로 하는 사과를 연구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 뭔가 더 있어. 한국에서 답을 찾아야겠어. 2주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국제신학회에 참석차 한국을 처음 방문한 거였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간판들과 빽빽한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었습니다. 학회는 내일부터였기에 오늘은 자유시간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러 호텔 근처 식당가로 나갔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전통 한식당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정식이라고 써 있었고 안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들어가기로 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영어를 못하셨지만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 차림이었고 다른 한 명은 편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장 입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남성은 천천히 허리를 숙이더니 이마를 바닥에 댔어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완전히 엎드린 자세였습니다. 뭐지?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긴 설명도 말다툼도 없었어요. 오직 침묵 속에서 그 자세만 유지됐습니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앉아있던 남성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눈물을 닦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뭘 본 거지? 주인 할머니가 제 테이블로 오셨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자 옆 테이블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큰절.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손님 중 영어를 할 줄 아는 젊은 여성이 다가와 통역을 해줬습니다. 저분이 사과하신 거예요. 한국에서는 정말 미안할 때 큰절을 해요. 큰절이요? 네, 무릎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는 거요. 가장 깊은 사과의 표현이에요. 말은 안 하나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예요. 몸을 낮추는 게 진심을 보여주는 거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 없이요? 네, 말은 그 다음이에요. 먼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식사를 하는 내내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회장에서 한국인 신학자를 만났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서울신학대학교 박성진 교수였어요. 박 교수님, 어제 제가 식당에서 이상한 걸 봤는데요. 무엇을요? 한 남자가 다른 남자 앞에서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리더라고요. 박 교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큰절을 보셨군요. 그게 뭔가요? 한국 전통 예법이에요. 깊은 존경이나 사과를 표현할 때 하죠. 특히 사과할 때는 말보다 먼저 절을 합니다. 왜 말을 안 하나요? 말은 쉽게 나와요. 하지만 몸을 낮추는 건 어렵죠. 그래서 진심이 전달돼요. 점심시간에 박 교수와 학회장 근처 카페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교수님, 큰절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구조요.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요. 박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절은 사배나 제배라고도 해요. 유교 문화에서 나온 건데 한국에서 깊이 뿌리 내렸죠. 먼저 무릎을 꿇고 그 다음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숙여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해요. 그 자세를 잠시 유지하다가 천천히 일어나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초에서 30초 정도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자세예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단순히 고개 숙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박 교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고개만 숙이는 건 예의예요. 하지만 큰절은 완전한 복종이에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죠. 특히 사과할 때는 내가 틀렸다는 걸 온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말없이요? 네, 변명도 설명도 없어요. 오직 자세만으로요. 한국 속담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 있어요.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하다는 뜻이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상대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받아들이면 일으켜 세워줘요. 거절하면 그냥 둬요. 하지만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 자체가 너무 진심이니까요. 관계가 회복되나요? 보통은 그래요. 몸을 낮춘 사람도 그걸 본 사람도 뭔가 변해요. 형식이 마음을 바꾸는 거죠. 학회 발표를 듣는 내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댄 남성의 모습, 침묵, 말없는 진심, 그리고 포옹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큰절의 특징으로 1단계는 무릎 꿇기로 자신을 낮춤의 시작이고 2단계는 이마를 바닥에 대는 것으로 완전한 복종과 자기 부정이며 3단계는 침묵 유지로 말 없이 변명 없이
오직 자세만 있고 4단계는 상대의 수용으로 일으켜 세움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며 특징은 말보다 먼저 행동하고 설명 없이 변명 없이 형식이 내용을 만들고 몸이 진심을 전하며 그 결과 진심이 전달되고 관계가 변화하며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서구 사과는 말 중심이라 설명이 많고 변명이 포함되며 형식이 약하고 회복률이 42%인 반면 한국 큰절은 행동 중심이라 설명이 없고 변명이 없으며 형식이 강하고 회복률이 높다고 정리했어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가서 말하러 가는 게 아니라 행동하러 가는 거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은 사과를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하며 큰절이라는 방법으로 설명 없이 자세로만 진심을 전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가서 화목하라의 실체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3일 후 학회 일정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박성진 교수가 제안했어요. 앤더슨 교수님,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한국문화원에 연락해 볼게요. 다음 날 오전 서울 인사동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한옥 건물이 인상적이었어요. 입구에서 박 교수와 문화원 관계자 김미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더슨 교수님. 큰절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며칠 전에 식당에서 우연히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요. 그럼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한옥마루로 안내받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큰절은 한국에서 가장 깊은 예의 표현입니다. 명절에 어르신께 세배할 때도 하고 깊은 사과를 할 때도 하죠. 구조를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김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선을 낮추는 겁니다. 상대의 눈을 보지 않고 아래를 봐요. 이건 상대를 높이는 첫 신호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서 있는 위치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건 상대와의 높이 차이를 만드는 거죠. 양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손을 앞으로 모으는 거예요. 손은 공손히 모아서 바닥에 대요. 이건 무방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허리를 숙이더니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이마를 바닥에 대는 겁니다. 머리는 신체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가장 낮은 곳인 바닥에 대는 겁니다. 그 자세를 10초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급하게 일어나면 형식적으로 보이니까요.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전 과정을 보며 노트에 열심히 적었어요. 질문 있으세요?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단계가 필요한가요? 그냥 고개만 숙이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고개만 숙이는 건 일상적인 예의죠. 하지만 큰절은 특별한 순간을 위한 거예요. 각 단계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박 교수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이건 일종의 언어예요. 몸의 언어죠.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이마를 대는 각 단계가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럼 이건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구조화된 메시지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보다 강력해요. 말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하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몸을 완전히 낮추는 건 연기할 수 없어요. 김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과할 때의 큰절은 더 의미가 깊어요. 상대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거니까요. 머리를 바닥에 댄 상태에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상대에게 맡기는 거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건 신뢰의 표현이기도 한 거네요. 맞아요. 나는 당신을 믿고 나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감동하는 거죠. 오후에는 실제 큰절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따라해봤어요.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어색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면 진심이 안 보여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손을 앞으로 모으고 바닥에 댔습니다.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허리를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그 순간 뭔가 변했어요. 세상이 안 보였습니다. 오직 바닥만 보였어요. 제 자신이 정말 낮아진 느낌이었습니다. 10초를 유지하는 게 길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상해요. 정말 겸손해진 느낌이에요. 형식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바뀌네요. 그게 큰절의 힘이에요. 형식이 마음을 만들어요. 억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 하지 않아도 그 자세를 취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오늘 배운 것을 정리했습니다. 큰절의 구조를 단계별로 적었어요. 1단계 시선 내리기는 상대 높이기의 시작이고
눈 마주침 피함으로 복종 신호를 보내며 2단계 무릎 꿇기는 높이 차이 만들기로 서 있는 위치에서 내려감으로써 물리적 낮춤을 표현하고 3단계 손 모으기는 무방비 자세로 방어 불가능 상태를 보이며 완전한 신뢰를 전하고 4단계 이마 바닥에 대기는 최고를 최저에 두는 것으로 머리를 가장 낮은 곳에 둠으로써 완전한 복종을 나타내며 5단계 자세 유지는 10에 30초 침묵으로 형식적이지 않음을 증명하고 6단계 천천히 일어나기는 급하지 않음으로 진심을 보여준다고 정리했습니다. 핵심 원리를 따로 적었어요. 큰절은 몸의 언어로 말 없이 메시지를 전하며 형식이 내용을 만들고 자세가 마음을 바꾸며 구조화된 진심 표현이고 연기 불가능한 진정성을 담고 있으며 신뢰의 행동이라 무방비 상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연결해봤습니다. 먼저 가서는 행동 우선을 의미하고 말보다 움직임을 강조하며 몸으로 보여주라는 것이고 화목하고는 관계 완전 회복을 뜻하며 말만으론 부족하고 행동 필요하다는 것이며 큰절 구조는 먼저 가서의 구체적 방법이고 몸으로 화목하는 실천이며 예수 말씀의 실체라고 연결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20년간 말로 화해하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몸으로 화해하라 하신 거였어. 큰절이 그 방법이야. 구조화된 진심의 표현이야. 이제 알겠어. 일주일 후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큰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연구실로 출근한 첫날 아침 벽면에 걸린 마태복음 5장 액자 앞에 섰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20년간 수없이 읽었던 구절인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책상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원어 성경과 노트를 나란히 놓았어요. 한국에서 적어온 큰절의 구조와 성경 말씀을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서라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헬라어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가서는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이 아니라 행동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어요.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움직이라는 거구나. 말하러 가는 게 아니라 행동하러 가는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큰절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로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먼저 몸을 움직여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구조가 같네. 노트에 적었어요. 성경은 먼저 가서 행동하라고 했고 큰절은 먼저 몸을 낮춘다. 둘 다 행동이 말보다 먼저라고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화목하고라는 표현을 분석했습니다. 화목하고는 헬라어로 단순히 사과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라는 의미였어요. 적대감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구나. 큰절의 결과를 생각해봤어요. 한국에서 본 식당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큰절 후 두 사람은 포옹했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도 같아. 노트에 추가했어요. 성경은 화목하라, 즉 관계 완전 회복을 명령했고 큰절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둘 다 완전한 화해가 목표라고 적었습니다. 며칠 동안 다른 성경 구절들도 찾아봤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읽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거네. 큰절의 핵심도 낮춤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는 것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행위였어요. 빌립보서 2장 8절도 찾았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이구나. 큰절도 복종의 표현이었어요. 머리를 바닥에 댄 상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상대에게 자신을 맡기는 복종의 자세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을 읽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큰절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사라가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한국 다녀오신 후로 계속 뭔가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이세요? 사라. 앉아봐. 내가 한국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 큰절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사라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게 성경이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 구조가 완전히 같아. 노트를 보여줬어요. 봐, 성경은 먼저 가서 행동하라고 했고 큰절도 말보다 행동이 먼저야. 성경은 낮추라고 했고 큰절도 몸을 최대한 낮추는 거야. 성경은 화목하라, 즉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라고 했고 큰절도 관계 회복이 목적이야. 사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맞아. 20년간 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말로 사과하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었어. 몸으로 행동하라는 거였어. 다음 세미나에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서구식 사과의 한계에 대해 배웠죠. 말 중심이라 관계 회복률이 42%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다녀왔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에는 큰절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큰절의 구조를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 말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칠판에 비교표를 그렸어요.
왼쪽에는 마태복음 5장 2, 3회, 2, 4절, 오른쪽에는 큰절의 구조를 적었습니다. 먼저 가서는 행동 우선이고 큰절도 말보다 행동이 먼저며 낮추라는 것은 겸손 요구이고 큰절도 몸을 최대한 낮추며 화목하고는 관계 회복이고 큰절도 관계 회복이 목적이며 예배 전에는 순서 강조이고 큰절도 형식적 순서가 중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보세요. 모든 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마음으로 용서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몸으로 행동하라고 하신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우리도 큰절을 해야 하나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리가 중요하죠.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것, 자신을 낮춘다는 것,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저녁에 연구실에서 정리했습니다. 성경과 큰절의 공통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행동 우선성에서 성경은 먼저 가서라고 말하고, 큰절은 말 전에 행동하며 둘 다 움직임을 강조하고, 낮춤의 원리에서 성경은 자기를 낮추라 하고, 큰절은 몸을 바닥에 대며 둘 다 겸손을 실천하고, 완전한 회복에서 성경은 화목하라 명령하고, 큰절은 관계를 회복시키며 둘 다 완전한 화해 추구하고, 형식의 중요성에서 성경은 예배 전 순서 지키고 큰절은 단계별 구조 있으며, 둘 다 절차를 중시하고, 말의 한계에서 성경은 행동 요구하고 큰절은 침묵 속 행동이며 둘 다 말만으론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수상적 명령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 지침이었고 한국의 큰절이 그 구체적 방법을 보여주며 말이 아니라 몸으로, 설명이 아니라 자세로, 변명이 아니라 낮춤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해였다고 적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20년간 잘못 가르쳤어. 화해는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었어. 몸의 행동이었어. 한국이 그걸 지켜왔어. 큰절로. 이제 세상에 알려야겠어. 3개월 후 보스턴 신학교 연구실에서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주제는 화해의 실천이었어요. 박성진 교수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박 교수님, 한국에서 큰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궁금하세요? 특히 예배나 종교 의식과의 관계요. 성경에서는 예배 전에 화해하라고 했잖아요. 박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큰절은 명절에 많이 해요. 설날이나 추석에 가족이 모이면 어른께 세배를 드리죠. 그런데 만약 그 전에 갈등이 있었다면 먼저 사과의 절을 하고 나서 세배를 드려요. 예배 전에 화해를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는 제대로 된 세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명절 전에 미리 찾아가서 잘못을 사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맞아요. 구조가 같아요. 며칠 후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미국 학자 제니퍼 리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10년간 한국에서 살며 한국 문화를 연구한 인류학자였어요. 제니퍼, 한국의 큰절 문화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무엇이 궁금하세요? 큰절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 회복의 의식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큰절은 형식이지만 동시에 진심을 담는 그릇이에요. 특히 사과할 때의 큰절은 체면을 내려놓는 행위죠. 체면이요? 네. 한국 문화에서 체면은 아주 중요해요.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명예를 의미하죠. 큰절을 한다는 건 그 체면을 버린다는 겁니다. 제니퍼가 노트를 꺼내 보여줬어요. 제가 관찰한 사례가 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형제를 찾아갔어요. 10년 전 재산 문제로 싸운 후였죠. 어떻게 됐나요? 그는 말없이 큰절을 했어요. 형제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그를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화해했어요. 나중에 인터뷰했을 때 그 남성이 말했어요. 말로는 10년을 설명할 수 없어서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고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서. 중얼거렸습니다. 제니퍼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큰절은 일종의 리셋 버튼이에요. 과거의 모든 잘못을 지우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명절 전에 사과의 큰절을 많이 해요. 새해나 명절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럼 예배 전에 화해하는 것과 같은 의미네요. 정확해요. 깨끗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려면 먼저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 세미나에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배보다 화해를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요? 학생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계가 깨진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요.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국 문화도 똑같아요. 명절이나 중요한 날 전에 관계를 먼저 회복해요. 왜? 불편한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예를 갖출 수 없으니까요. 칠판에 적었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1단계로 갈등 인식하고 2단계로 예배 중단하며 3단계로 화해하러 가고 4단계로 예배 재개하는 것이며 한국의 순서는 1단계로 갈등 인식하고 2단계로 명절 준비 중단하며 3단계로 큰절하러 가고 4단계로 명절 예식 진행하는 것으로 구조가 같다고 정리했어요.
보세요. 순서가 완전히 같습니다. 둘 다 형식보다 관계를 우선시해요.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서구 문화는 왜 다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서구는 개인주의 문화라 내면의 결단을 중시하죠.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과 한국은 공동체 문화예요. 관계를 실제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봐요. 며칠 후 동료 교수들과 연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 연구를 발표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추상적 도덕률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한 교수가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문화가 다른데 그걸 똑같다고 할 수 있나요? 문화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먼저, 관계가 예배보다 먼저, 낮춤이 회복의 시작. 이건 보편적 원리예요. 다른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큰절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가요? 형식을 복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말로만 사과하는 문화를 넘어 몸으로 행동하는 문화로 바꾸자는 거죠. 저녁에 연구실에서 정리했습니다. 예배와 화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성경의 원칙으로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이고 형식보다 관계가 우선이며 내면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한국의 실천으로 명절보다 화해가 먼저이고 예식보다 관계가 우선이며 말보다 절이 중요하고 서구의 문제로 예배와 화해 분리되고 형식만 남고 관계는 뒤로 밀리며 말만 하고 행동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핵심을 따로 적었어요. 화해는 예배의 전제 조건이고 관계 회복 없이 예배 무의미하며 행동 없는 신앙은 형식뿐이고 한국이 이 원리를 지켰으며 큰절이 그 실천 방법이라고 적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성경 구절을 다시 적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아래 큰 글씨로 적었어요.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라는 말은 형식보다 관계를 중시하라는 것이고 한국은 명절 전에 큰절로 화해하며 이 원리를 지켰고 서구는 이 순서를 잊어버렸지만 한국이 기억하고 있으며 큰절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성경 원리의 실천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어. 예수님 말씀이 한국에서 살아있다는 걸.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라는 원리를 한국이 지키고 있다는 걸. 20년 연구의 결론을 발표할 때가 왔어. 6개월 후 예루살렘 국제성서윤리학회 연례학술대회. 전 세계 학자 5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어요. 제목은 먼저 가서 화목하라. 한국 큰절에서 발견한 성경의 화해였습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큰절의 모습, 노트에 가득한 분석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내일이면 20년 연구를 뒤집는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당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성서학자들, 윤리학자들이 모두 저를 봤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크 앤더슨입니다. 오늘 20년 연구를 고백하겠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20년간 마태복음 5장 2-3에 이 사절을 연구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이 구절을 저는 내면의 용서와 말로 하는 사과로 해석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작년 가을 한국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한국 식당에서 찍은 사진은 아니었지만 큰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30초간 그 자세를 유지했고 상대가 그를 일으켜 세웠고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이것이 큰절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과 방식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큰절의 구조가 단계별로 나타났습니다. 큰절은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시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여기엔 말이 없습니다.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오직 몸의 언어만 있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해의 실체라는 것을요. 비교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왼쪽에는 마태복음 5장, 오른쪽에는 큰절의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먼저 가서라고 했습니다. 행동의 우선성이죠. 큰절도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낮추라고 했습니다. 겸손의 요구죠. 큰절도 몸을 최대한 낮춥니다. 성경은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죠. 큰절도 관계 회복이 목적입니다. 모두 일치합니다. 한 독일 신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하지만 그건 문화의 차이 아닙니까? 한국은 동양 문화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문화가 다르다고 원리가 다른 건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서구 사과와 한국 큰절의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서구 사과는 말 중심입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긴 설명과 변명이 따라옵니다. 그 결과 관계 회복률은 42%에 불과합니다. 한국 큰절은 행동 중심입니다.
말 없이 몸을 낮추고 침묵 속에서 진심을 전합니다. 관계 회복률은 훨씬 높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다른 미국 학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큰절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형식을 복사하자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사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가서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내면의 결단으로만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서구는 화해를 말로 설명했지만 한국은 화해를 몸으로 완성했습니다.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보다 화해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관계가 깨진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명절 전에 화해를 먼저 합니다. 왜? 불편한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예를 갖출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 순서를 잊어버렸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화해는 미룹니다. 형식은 지키지만 관계는 방치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요. 폭풍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프랑스 신학자가 물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그렇다면 20년간 잘못 가르쳤다는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직히 인정했어요. 저는 20년간 화해를 마음의 문제로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몸의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저는 말로 사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가서 행동하라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박성진 교수가 청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큰절이 성경 말씀과 같다는 것을요. 단지 조상들이 물려준 예법을 지켰을 뿐입니다. 교수님이 그 의미를 발견해 주셨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성경을 몰랐지만 성경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교수,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문화를 더 연구해야겠어요. 네, 그들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논문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20년 연구의 결론을 적었어요. 기존 이해로 화해는 내면의 결단이고 말로 하는 사과이며 마음의 용서가 핵심이고 이것이 20년 확신이었지만 새 발견으로 화해는 몸의 행동이고 말 없는 자세이며 관계의 실제 회복이 핵심이고 한국이 증명했으며 성경 재해석으로 먼저 가서는 행동 우선이고 화목하고는 완전 회복이며 예배보다 화해 먼저가 순서이고 한국 큰절이 실천이며 결론으로 서구는 말로 설명했고 한국은 몸으로 완성했으며 예수 말씀은 구체적 행동이고 한국이 그걸 지켰다고 정리했습니다.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화해를 마음의 문제로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몸의 행동을 요구하셨고 한국의 큰절이 그 실체를 보여주며 말이 아니라 자세로, 설명이 아니라 낮춤으로 서구가 잃어버린 화해의 본질을 한국이 지켜왔다고 적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가르쳐줘서.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 후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어요. 제 동료 교수 로버트와의 관계였습니다. 3년 전 학회에서 제가 그의 논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었어요. 그의 연구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많은 학자들 앞에서 그를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로버트는 저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고 학과 회의에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 이메일로 미안하다고 보냈었어요. 그때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로버트는 형식적으로 괜찮다고만 답했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마태복음 5장을 다시 봤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학회에서 발표했던 바로 그 구절이었어요. 나는 어땠지? 자문했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했지. 몸으로 행동했나? 먼저 찾아갔나? 진심을 보여줬나? 아니었습니다. 이메일로 짧게 사과했을 뿐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그 남성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던 그 모습, 말 한마디 없이 30초를 기다렸던 그 침묵, 그리고 화해했던 그 장면이 생생했어요. 나도 해야겠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로버트의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로버트, 나야. 잠깐 시간 있어? 응, 들어와. 로버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연구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로버트, 할 말이 있어. 뭔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버트의 눈이 커졌어요. 마크, 뭐 하는 거야?
대답하지 않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숙였어요. 한국에서 배웠던 대로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로버트는 얼어붙었습니다. 마크, 일어나. 이게 무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로버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30초쯤 지났을 때 로버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 마크.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로버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3년 전 일. 정말 미안해. 이메일로 사과했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말만 했지, 행동하지 않았어.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았어. 내 이메일을 받았을 때 괜찮다고 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 상처받았거든. 미안해. 정말로. 내 연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잘못이었어. 내 논문엔 좋은 점도 많았는데 나는 단점만 지적했어. 로버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마크. 이렇게 찾아와줘서. 방금 그 모습. 한국에서 배운 거야? 응. 큰절이라고 해.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걸 배웠어. 효과적이네. 로버트가 웃었어요. 20년간 연구했는데 막상 실천은 못했어. 오늘 처음 해봤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3년 만에 진짜 화해였어요. 로버트 연구실을 나오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짜 화해를 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설명이 아니라 자세로. 로버트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다. 말만 할 때는 바뀌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내가 무릎을 꿇자 움직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먼저 가서 행동하라는 것. 말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라는 것. 한국은 이걸 알고 있었다. 수백 년간 지켜왔다. 말보다 먼저 고개를 숙이고 설명보다 먼저 무릎을 꿇고 변명보다 먼저 이마를 낮추는 것. 나는 20년간 연구했지만 한국은 수백 년간 실천했다. 큰 글씨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성경을 살았고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의 말씀을 지켰으며 고개를 숙여 화해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서구가 말로 설명한 것을 한국은 몸으로 완성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 야경이 평화로웠어요. 감사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가르쳐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카메라는 천천히 보스턴 신학교 연구실을 비춥니다. 벽면에 걸린 마태복음 5장 액자, 책상 위에 놓인 큰절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노트가 보여요. 화면이 천천히 한국 전통 한옥으로 전환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큰절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 명절 아침 가족들이 서로에게 세배를 올리는 장면, 그리고 어느 식당에서 화해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다시 보스턴 신학교로 돌아옵니다. 마크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이건 마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몸의 행동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서구는 화해를 말로 설명했지만 한국은 화해를 몸으로 완성했습니다. 예수의 먼저 화해하라는 명령, 한국의 큰절이 그 실체였습니다. 한국은 고개를 숙여 예수의 말씀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20년간 성경의 화해를 연구했던 한 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화해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에 이 사절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고 예배보다 화해를 먼저 하라는 파격적 명령이었으며 먼저 가서는 행동의 우선성을 강조했고 화목하고는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서구 사과는 말 중심으로 미안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긴 설명과 변명이 따라오고 문자나 이메일 같은 간접적 방식이 60%이며 감정 표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관계 회복률은 42%에 불과했고 말만으로는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큰절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는 전통 예법으로 말 없이 몸을 낮추고 침묵 속에서 진심을 전하며 시선 내리기, 무릎 꿇기, 손 모으기, 이마 바닥에 대기, 자세 유지, 천천히 일어나기의 6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각 단계가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형식이 마음을 만들고 자세가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일치했고 성경은 먼저 가서 행동하라 했고 큰절도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으며 성경은 낮추라 했고 큰절도 몸을 최대한 낮췄으며 성경은 화목하라, 즉 완전한 회복을 요구했고 큰절도 관계 회복이 목적이었으며 성경은 예배 전에 화해를 요구했고 한국도 명절 전에 화해를 먼저 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국제학회에서 서구는 화해를 말로 설명했지만 한국은 화해를 몸으로 완성했다고 선언했고 예수의 말씀은 추상적 도덕률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 지침이었으며
한국의 큰절이 그 실체를 보여주고 20년간 잘못 가르쳤다고 고백했으며 말이 아니라 자세로 설명이 아니라 낮춤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해라고 증언했습니다. 3년 전 상처를 준 동료, 교수를 찾아가 말없이 큰절을 했고 처음으로 진짜 화해를 경험했으며 한국은 고개를 숙여 예수의 말씀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지의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